내가 막 이거 하고 제 노골적으로 표현해도 되나요? 걔보다 더 열심히 뛰었던 것 같은. 정말 이 한 학생을 작가로서 이 학교에서 배출하는 그 과정이 이게 교육이고 이게 문화고 막연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꺼내고 서울에서 갖고 온 A4인지 꺼내서 이제 볼펜을 꺼내서 일단 오늘은 옥중 스케치의 인물 초대석 2탄입니다. 두 번째 초대석인데 뭐 간단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뭐 대단한 큰 프로그램도 물론 아니고 정말 작은 채널이지만 지금 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 중에 한 분을 모셔서 아카이빙 되는 거죠. 정말 옛날에는 이제 필름에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남아 있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2025년 6월의 어느 날에 노보라는 작가님이 이 필름 안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40년 후에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모습이 무척 그립지 않을까. 일단 뭐 저희가 형식적으로 막 대단한 인사나 이런 거를 하면 어색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뭐 진행계 이제 마음은 유재석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진 못할 테니까 어쨌거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편안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가님의 여러 히스토리들, 영감에 대한 이야기, 최종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막 이제 수다를 떨어볼 건데 한번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20년 후에 40년 후에 제가 보게 될 모습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노보입니다. 노보라는 그 일종의 이거 뭐 무슨 닉네임이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노보는 제 작업 이름인 것 같아요. 작업자의 이름? 네, 작가로서의 이름? 네. 언제 만들어진 이름인가요? 노보라는 이름은? 노보라는 이름은 지금으로부터 18년, 19년 전쯤에 거의 20년 전? 제가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때 제 본명에 전부 다 받침에 이응이 들어가요. 이응이 들어가다 보니까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는 닉네임이라는 게 굉장히 좀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닉네임이라는 건 그 어감 자체가 저한테 되게 이렇게 와닿진 않았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그 닉네임이라는 걸 비슷한 어감이 수흥농이었는데 수흥농? 수흥농? 네, 뭐뭐 이름 아래에 있는 이름. 수가 아래예요? 네, 그 어감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신 이름 밑에다 두는 이름이라는 그런 어감이 있어서 그럼 수흥농으로 노보라는 작업 이름을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노보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쓰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 노보인지. 근데 사실 저는 어렴풋이 그때 20대 때 노보라는 이름을 쓰면서 한 번도 나는 막 거창한 이름이 있어야 돼. 오늘부터 막 노보라는 이름을 쓰는 작가가 될 거야.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전혀 없고 그냥 누군가가 저를 부를 때 제가 알 수 있는 그리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작가의 이름이 아니라 프랑스에 유학을 공부하러 가셔서 누가 이제 불러야 되는데 내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앞으로 나 노보라고 불러 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어 이름처럼 외국어 이름인 거죠. 외국어 이름을 만드신 게 노보였군요. 그럼 그게 20년 정도 되셨다면 25살 정도 때인 것 같아요. 프랑스로 가시게 된 어떤 계기가? 그때는 그때 그럼 월드컵 이후겠네요? 그쵸. 2002년 월드컵 이후에 대학교를 자퇴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가 활동을 하기 위한 유학생활을 떠났던 거죠. 그때 학교를 원래 뭐 전공하셨던 분야가 있으세요? 예, 전공은 조소였었죠. 조소? 조소과를 전공했었었고 군대를 다녀와서는 전공 수업 이외에 회화과 수업을 좀 더 많이 듣고 드로잉이라든지 손으로 표현하는 무언가들을 드로잉으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런 호기심으로 회화과 수업을 많이 듣다가 뭔가 자극적인 게 굉장히 없었어요. 재미도 없었고 뻔한 그런 과제나 뭔가 저를 자극하고 재밌는 부분이 없다 보니 그걸 좀 찾아서 떠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선택해서 프랑스를 가게 됐고 그 결정을 내리고 한 3개월 안 돼서 모든 준비를 다 해서 떠났어요. 후다닥
네. 순식간에 준비가 돼서 순식간에 떠나신 그때 거군요. 비자를 준비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었는데 급하게 불어 과외를 해서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엄청 열심히 이제 뭐 인사하는 거, 자기 소개하는 거를 어려운 발음으로 막 하고 인터뷰는 근데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라는 게 거기 있는 학교의 입학 인터뷰인가요? 저기 비자를 위한. 비자를 위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해야 돼요? 네, 그때 인터뷰를 해야만 비자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불어로 준비했는데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다행히 비자가 발급돼서 프랑스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죠. 그러면 애초에 대학부터 미술대학을 가셨군요. 네. 좀 뒤늦게 미대를 준비했지만 결국은 미대를 입학은 했었고 그때 사실 고민이 좀 있었어요. 입학하기 전에부터 옷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옷도 좋아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브랜드들도 좋아하고 또 빈티지 의류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군대를 다녀와서 텀이 생겨서 일을 좀 해야겠다. 시작한 게 우연찮게 일본 회사가 한국에 진출해서 처음으로 빈티지 샵을 오픈하려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예, 그것도 신기하게 기름에 있었어요. 일본에 있는 빈티지 샵이 한국 진출도 좀 해보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맞아요. 기름 쪽에 문을 열었나요? 열었죠.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도쿄에도 지점이 여러 군데가 있었고 한국에 진출을 해서 확장시키려고 하는 아니 그런 시도가 일본에서 그 옛날에 있었다니. 그리고 그때 당시 광장시장에서 의류를 하는 분들에게도 그 일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루트를 통한 이제 빈티지 의류들을 제공해 주기도 했었었고 그때 또 광장시장 그때 진짜 좋았는데 저한테 혼란스러운 고민이 왔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군대 다녀오셔서 프랑스를 떠나기 전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그때 나름대로 20대 때 꿈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 누구나 다 고민하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꿈과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던 의류 쪽 일도 너무 매력적이었지만 한번 작가라는 게 뭔지 강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유학을 가서 꿈을 갖고 입학했던 그 대학교 시절을 생각하면서 작가라는 것을 한번 해보고 작업에 대해서 한번 좀 끝을 보고 싶다.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해서 뒤도 안 들어보고 프랑스로 가기 위한 준비를 빠르게 해서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해서 프랑스에 있는 넝시라는 곳에 넝시? 동네 이름인가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아직도 기차에 내려서 살아야 될 집을 찾아가는 주소를 보고 찾아가야 했었거든요. 그날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9월이었어요. 이제 학기가 곧 시작하는. 굉장히 선선하고 좀 덥기도 했지만 역에 내려서 캐리어를 끌고 길을 찾아가는 그날이 생각나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난생 처음 유럽인가요? 아니에요. 두 번째 유럽이었어요. 그 전에 이미 한 번은 텀이 좀 컸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랑 유럽 투어 여행을 해본 게 첫 번째였고. 중학교 때 유럽 투어 여행을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그때 영국과 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렇게 투어를 뭔가 했었어요. 패키지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나요? 그게 그냥 성인도 올 수 있는 패키지였는데 친구들끼리만 갔어요. 저희가 부모님들 없이. 아니 그 꼬맹이 중학생들을 거기로 보내시는 그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 좀 무섭다면 무서울 수도 있는데 유럽이. 그렇죠. 근데 그때 사진 찍었던 기록들과 지금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모습들이 정말 그리워요. 그 이후에 제가 프랑스에 가서 여행 다니면서 봤던 유럽들하고는 또 굉장히 많이 변해 있었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 변화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옛 기억을 생각해보면 너무 그리운 것 같습니다. 거기 넝시라는 곳이 대충 지도에서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파리 기준으로 본다면? 파리의 기준으로 보면 독일 쪽에 가까워요. 이렇게? 동쪽으로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가까워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내려서 독일에서 넝시로 갈 수도 있었고 파리 샤르드골 공항에서 넝시로 갈 수도 있었고 근데 일단은 공항에서 내려서 다시 기차를 타신 다음에 기차 타고 가야죠. 기차 타고 넝시라는 데 도착을 해서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근데 집을 구해서 가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구해서 갔죠. 근데 그 실물 그 집을 본 거는 가서 처음 실물로 보신 거죠? 진짜 근데 그 당시에 2000년대 초중반에 아직 유럽에 인터넷 활성화 잘 안 되고 엄청 안 돼 있었죠.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현대 문명기로 넘어오기 직전에 저는 이제 2002년에 이탈리아로 갔었거든요.
무척 사람들이 여유 있고. 그쵸. 네. 제가 그때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선을 먼저 맞아요. 신청해야 됐는데 전화까지 설치가 3개월 걸렸어요. 전화를 신청해야 했었고 그쵸, 예. 그걸 편지로 썼어요. 요즘 이거 보시는 분들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러니까요. 그 인터넷을 해지할 때도 편지를 써야 했고. 아, 너무한데? 네, 진짜 재밌었던 게 그때 당시 은행에 가서 이제 현금을 ATM기에 넣을 때 네. 그때 한국은 그래도 기계에 넣으면 바로 이제 전산 시스템으로 그쵸, 익혔잖아요. 바로, 네, 바로 통장에 딱 뜨죠. 근데 그때 기계에서 하얀색 봉투가 나왔어요. 네. 봉투에 현금을 넣어요. 네. 그럼 다시 밀봉해서 네. 봉투를 기계에 넣으면 네. 사람이 기계에 있는 봉투를 꺼내서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아, 말도 안 돼. 네. 에이, 이거 약간 그랬던 시대예요. 영화에 나오는 그쵸. 그쵸. 프랑스에서 봤을 때는 네. 조금 시골인가요? 아니면 뭔가 되게 또 발달된 되게 도시인가요? 약간의 시골에 상상을 해보고 가깝죠. 싶어서. 아, 시골 느낌. 왜냐면 파리에서 떼제베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근데 그 지역으로 갔던 이유는 네. 대학교가 많고 학교가 많아서 이제 그때 당시 유학생들이 네. 그쪽으로 많이 이제 첫 번째 가서 이제 자기의 꿈을 키우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 만들고 거기서 이제 떠나는 지역이었죠. 첫 스타트 지역으로 많이 넝시에 왔었죠. 아, 그러니까 해외 유학생들이. 네, 한국에 있는 분들. 아, 네. 그러니까 보통 바로 파리로 간다고도 생각할 수 네,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근데 분들도 거기로 가는 사람도 많았군요. 네, 꽤 많았죠. 그러면 옛날 얘기를 근본부터 한번 시작을 네. 해볼게요. 작가님 혹시 몇 년생이시죠? 저는 82년생입니다. 1982년. 개띠. 네, 개띠. 1982년에 아주 재밌는 동네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나요? 아, 저는 왕십리에서 태어났어요. 왕십리. 네, 초등학교 2학년 2학기까지. 네. 그럼 그 이후엔 어디로 그 가셨어요? 이후에는 분당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 신도시로. 네, 신도시로. 잠깐만, 그럼 초등학교 2학년 때면은 네. 90년대 초반인데 그렇죠. 그때 이제 분당이라는 네. 신도시가 이제 맞아요. 막 생긴 거잖아요, 그때. 지금의 분당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의 그 지역을 가보면 옛날에는 전부 논밭도 아닌 그냥 밭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황무지였죠. 황무지. 네,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에 역이 들어오고 이제 네. 많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 분당으로 또 이사를 가셨구나. 네. 아. 근데 한 1년 정도밖에 못 있었어요. 아, 분당에는? 네, 저는 너무 좋았는데 네, 네. 아버지하고 누나가 네. 서울로 아. 이제 출퇴근과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너무 멀다 보니 1년 이상은 좀 힘들어져서 다시 이제 성수동으로 이사 오게 됐죠. 아, 이번에 또 성수동으로. 네. 아, 그때 성수동도 참 느낌이 있었을 그쵸. 시기에 성수동인데. 그때 성수동은 굉장히 뜨거웠죠. 대략. 지금과하고 다른 네. 느낌으로 뜨거웠죠. 그죠, 그죠. 어느 쪽이셨어요, 성수동에? 저 성수역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성수 아파트였죠. 지금은 많은 그 공장들이 뭐 매장이라든지 그쵸. 이제 뭐 F&B들이 들어왔지만 네, 네. 그때 당시 그 모든 게 전부 공장이었죠. 그쵸, 공장. 전부 공장이었죠. 성수동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약간 저희가 이름으로 알고 있는 약간 구로공단 이런 느낌처럼 오직 공장만 있는 동네. 굉장히 다양했어요. 종이, 그쵸, 인쇄하고 책 만들고. 뭐 플라스틱부터 의류도 있었었고 뭐 거진 없는 게 다 없었던 것 같아요. 82년에 태어나셨는데 네. 왕십리라는 그 로케이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거의 동년배. 네. 저는 이제 81년생인데 82년도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억하는 거는 뭐 88 올림픽 이후. 아, 그쵸. 네. 기억나죠. 작가님이 그때 왕십리 네. 주변에서 아가 시절부터 네. 이제 꼬맹이 시절을 보내셨으니까 거기에서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그쵸. 거기서도 개구리 잡고 올챙이 잡고 할 때 있었나요? 그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때는 청계천 다 덮여 있을 때였죠. 청계천이 덮여 있어서 고가도 있었었고 고가 있고. 그래서 그때는 철판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천의 냄새는 나지만 이제 들어갈 수는 천을 없었고 볼 수는 없었죠. 네, 그랬던 곳이고 그 청계천 주변으로는 화학동 시장이 있었죠. 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의 풍물 시장이랑 좀 다른 로케이션이긴 한데 지금 거기 계셨던 분들이 예전에 과거에는 천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었었고 그때 제 기억은 거긴 저한테는 엄청난 또 다른 백화점 같은 곳이었죠. 네, 뭐 미군 부대의 많은 물건들과 그리고 보기 힘든 그런 어떤 골통품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것들이 넘쳐났었죠. 다른 점은 이제 새 거가 아니라는 거, 다 이제 사용되었던 흔적이 그쵸. 있는 어떤 오브제들이라는 것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갖고 놀던 모든 도구들, 뭐 축구공, 농구공, 야구 관련된 모든 글러브들이 다 이제 자연스럽게 에이징이 되어 있는 모든 게 다 것들을, 부재. 네, 모든 빈티지. 그쵸, 그때
그땐 구제라고 많이 불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 물건에 대한 디자인되어 있는 어떤 로고들이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영감의 원천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그럼 그 꼬맹이가 거기서 제일 관심 있었던 물건들은 뭐예요? 만약에 엄마한테 용돈을 받았어. 근데 나 여기 시장 가가지고 뭔가를 하나 사오고 싶어. 그러면 놀이용품 같은 거를 보나요? 아니면 장난감을 보나요? 그때 많이 봤던 건 저는 군용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아, 꼬맹이가? 네, 그게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전쟁 비상식량 같은 것들을 팔았었어요. 이제 그런 거 뭐 뜯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형태라든지 저는 맛보다 그걸 전쟁 때 실제 일어났을 때 먹는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나씩 뜯었을 때 나오는 그런 형태감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동네 슈퍼에서 볼 수 있었던 패키지는 그때 당시 굉장히 단조로웠거든요. 그쵸. 그리고 경고함도 저는 제 생각에 좀 떨어졌었어요. 인쇄물도 굉장히 좀 뭐랄까 키치했고 근데 그 미군 그 키트는 톤은 한 톤인데 뜯을 때 그 느낌과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형태감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아니 그 꼬맹이가 전투식량을 보면서 그거의 매력을 또 느끼셔서군요. 전투식량의 메커니즘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죠. 그게 좀 신기하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그죠? 다양하게 다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과자, 디저트까지. 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거를 준비한다는 게 좀 신기했고 제 기억에 과자 초콜릿 빼고는 썩 맛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뭐 로봇이나 이런 막 변신 뭐 되는 그런 뭐 트랜스포머를 비롯해서 그쵸. 막 그런 장난감에 저는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쨌거나 뭔가 그런 GI 유격대 있잖아요. 맞아요. 돌아보면은 밀리터리 감성을 엄청나게 많이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땐 잘 저는 어릴 때 몰랐는데 그때 당시 그런 미제 장난감들이 보여지긴 했으나 사실 가격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소유하기에는 좀 시간도 걸렸던 것 같고 기회도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놀이 이상의 의미를 줬던 것 같아요. 놀이도 중요하지만 그걸 갖기 위해서 어떤 그런 준비 과정들이라든지 그 시기를 기다려야 하고 뭐 생일 기다린다던가 그 뭔가 갖고 싶다는 소유욕을 엄청나게 갖게 했던 네, 그런 장난감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아이들은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참 풍족하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저희 때는 정말 뭐 하나 갖는 거가 너무 소중하고 정말 쉽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풍요롭고 너무 구입도 편하고 이제 접근도 편한 대신에 저희 때 가졌던 그 하나에 대한 그 갈증, 내 놀이터 안에 가져오기까지의 그 기다림이 시간 이런 애틋함은 조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아이들이 좀 그걸 좀 겪어봤으면 좋겠는데 뭐 저희는 사실 신발도 귀했고 뭐 옷, 물론 뭐 구제해서 좀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옷도 좀 귀했고 나름대로 강한 자만이 사람 물론 저희 어르신들 막 70년대 60년대 더 심했겠지만 아무튼 저희 때도 감히 저희가 뭐 80년대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강해야 했어요. 폭력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까 그 성수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지만 성수동은 강해야 돼요. 성수동은 어떤 분위기였나요? 약간 갱스터 느낌이었나요? 그때 약간? 당시는 성수역 주변은 그래도 뭐 주거지역도 있기 때문에 낮에는 뭐 이렇게 굉장히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이제 저는 어렸기 때문에 저녁 밤 이야기들은 그때 당시 좀 나이 차이가 나는 형들에 의해서 얘기를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그 형들이 얘기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좀 거칠었고 무서운 약간 범죄 느낌의 얘기인가요? 그쵸. 약간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얘기들이어서 어린 저한테는 그때 당시 사건 25시였나요? 저희 뭐 경찰청 사람들 경찰청 사람들 맞아요. 그런 뉘앙스의 이제 상황들이 펼쳐졌었구나라는 거를 생각했고 중학교에 가면서 이제 뚝섬역, 소위 말 뚝방이라고 부르는 그쪽에는 이제 어른들 세계도 굉장히 그때 소위 말하는 건달 이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성수동과 뚝섬과 건대 쪽은 그때 당시는 강해야 화양리까지 해가지고 화양리까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학원을 걸어서 성수동에서 왕십리로 다녔어요. 그럼 그 한양대를 지나서? 네, 그래서 그 한양대를 지나갈 때 데모가 있어서 기억에 나는 게 화염병이 날라왔던 것도 기억나서 아줌마 아저씨들이랑 1층에 있는 무슨 샵으로 이제 그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서 군대도 가기 전에 그 화생방 가스를 체험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서웠죠.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요. 뭔가 날라오고 저는 유치원 때도 종로로 유치원을 다니면서
네, 종로에서 왕십리에서 종로로 유치원을. 네, 아버지 회사 버스를 타고 아. 같이 출근을 해서 와. 예, 아버지 회사에서 내려서 네. YMC를 걸어갔죠. 아, 거기서도 또 YMCA 또 아메리칸 스타일의 유치원. 그렇죠. 예. 그리고 유치원이 인사동이랑 가깝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어머니랑 인사동에 가서 전시도 보고 예, 찻집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되게 꼬맹이 시절부터 어떤 주택가에 살거나 시내에 가끔 나가거나 하는 아이랑은 좀 다르게 되게 시각적으로 많은 자극을 얻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계셨네요. 이렇게 YMC로 가게 된 사연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YMC는 그때 당시 멀리 있는 유치원이다 보니까 정보나 이게 없으면 사실 갈 수가 없었어요. 가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왕십리에 태어나서 그 동네 유치원을 갔죠. 근데 어느 날 기억나는 게 유치원이 재미가 없었어요. 안에서 하는 이런 수업이나 진행들이 그냥 너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제가 장난기도 굉장히 심했고 호기심도 굉장히 강했던 아이다 보니 유치원을 나온 거예요. 수업하는 도중에. 아, 탈출을? 네, 탈출한 건데 그냥 뭐 그런 탈출보다 금기를? 그냥 문을 열고 나간 거죠. 혼자 나가긴 그러니까 제 친구들을 데리고 나갔나 봐요. 아, 선동해서? 뭐 같이 뭐 나가서 놀자.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막 논 거죠. 며칠을. 그러니까 이게 뭐 선생님도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근데 뭔가 인원 체크나 이런 게. 그게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제재가 있었다라면 제가 일찍이 발각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제재가 없어서 이제 그게 너무 신나니까 아, 유치원을 탈출한 게 이제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나요? 네, 이제 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옷이 실내에서 있다가 오는 옷이 아니라 실외에서 엄청나게 놀다 온 옷 그쵸. 같다고 저희 때는 느껴지면 정말 러프하게 노니까 네. 정말 범벅이 되게. 어머니가 이제 유치원에 물어보시게 된 거죠. 애 옷이 왜 이렇게 더럽나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탈을 해서 놀고 있다는 정보를 몰랐던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도?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집이 이제 4층이었는데 여름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의 근원지를 찾아서 골목골목을 가는데 전 그때 이렇게 영화 같은 느낌인 게 기저귀를 정말 빨아서 널어서 쓰던 시대다 보니까 이제 그때도 제가 살던 지역이 이렇게 뭐 옛날 한옥 같은 골목이었는데 이 집과 이 집의 창틀 사이에 다 이제 빨랫줄을 널어서 기저귀 천을 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 길 끝에 가서 이제 애들이랑 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기저귀 천을 하나씩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면서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이 목소리가 더 가까워지니 제가 이제 딱 찾아진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혼났던 기억이 나요. 너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느냐. 유치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아마 뭐 솔직하게 얘기했겠죠. 재미가 없었다. 유치원에 어머니가 저를 데려가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머니 말씀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아이가 한두 명 없어지는 건 저희는 어떡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오,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so cool한 원장님이다. 말씀에 충격을 받으시고 이 유치원을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혼나고 막 이랬던 제가 뭔가 갑자기 분위기가 그 유치원의 어떤 그런 오히려 무책임으로 인해서 저에겐 선택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많이 알아보시고 저에게 몇 군데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을 너가 해라 해서 제가 선택한 곳이 YMC 유치원이었던 거죠. 근데 어머님이 참 어떻게 그거를 꼬맹이한테 저는 그런 선택권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지금이면 사실 상상할 수 없는데 저한테 그 선택권을 주셨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일찍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체험할 수 있었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시작으로 이제 어떤 견문과 시선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게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이 그렇게 됐군요. 아버지의 회사 출근 버스를 타고 이제 종로 2가에서 내려서 이제 유치원까지 걸어가고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노보라는 작가의 약간의 진짜 태동이 그렇죠. 저 미세한 그 태동이 거기에서부터 내 선택에 의해서 수많은 눈으로부터 오는 자극들을 경험하고 그러면 아무튼 왕십리에서 2학년까지 있다가 분당에 잠깐 가셨다가 다시 성수동으로 오셨을 때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였던 것 같아요. 5학년 2학기. 이제 장난꾸러기가 최고조가 되고 그때 5학년 때는 사실 옷에는 관심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상대적으로 옷보다는 저는 운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높이뛰기를 하는 체육부 생활을 했었었고 국민학교 때부터? 네,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했었고 축구
축구라든지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사실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은 사실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축구하잖아요. 그쵸. 무조건 어떤 시간만 나면. 그렇죠. 그때 뭐 축구왕 슛돌이도 있었고, 아, 네. 슛돌이. 만화에 의한 네. 피구왕도 있었고요. 피구왕 똥기. 네. 많은 캐릭터들이 존재했었죠. 모든 운동을 다 잘하고 싶었고 좋아했고 그때 생각하면 그냥 저녁에 집에서 이제 밥 먹는 시간까지는 오로지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공으로 할 수 있는 놀이, 뭐 뛸 수 있는 놀이 네. 엄청나게 뛰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래서 요즘 막 뉴스들에 보면 아가들이 컴퓨터에서 PC 게임만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때는 정말 걔보다 더 열심히 뛰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아직 그런 뭐 내가 나중에 뭐 될 거야 뭐 국민학교 때도 근데 그걸 써내긴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때 희망이 기억이 나요. 근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래희망 적는란에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다고 썼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아, 진짜? 운동도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림 그리고 만들기도 너무 좋아했는데 그때 또 운동도 좋아했지만 뭐 그림도 좋아했어요? 취미 특기는 무조건 다 뭐 달리기, 그다음에 만들기, 그리기였죠. 근데 장래희망은 인테리어라고 썼던 게 기억이 나요. 왜 썼을까요? 그냥 유추해 보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봤던 책이 있었어요. 해외 잡지였는데 그 속에서 보였던 누군가의 공간들, 이제 제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외국의 그런 거리의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하려면 인테리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군요, 정확히. 네, 그러니까 그때는 막연히 어린 아이가. 생각해 보면 환경에 의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사실 전부였잖아요. 맞죠. 인터넷 세상도 아니었고 저는 잡지를 통해서 받은 영감과 그런 추억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 외국 잡지들은 어디서 그것도 막 풍물시장에서 왔나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 광화문 우체국에서 일하고 계셨을 때 그때 그런 책들을 많이 사다 주셨어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객석이라는 것도 있었고 다양한 외국 서적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집에서 있는 글자가 많은 책보다는 저는 그림이 많은 책을 항상 봤었어요. 저도 공감해요. 네. 저희 어릴 때는 물론 밖에서 뛰어놀고 약간 만화 영화 할 때 TV 보고 그 외에 저는 그 되게 따분했던 시간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기억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었는지 애들하고 놀 수도 없고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데 또 엄마 아빠가 지금으로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어디 다녀오셔. 그럼 맞아요. 꼬맹이가 막 집 보고 있는 경우도 그쵸. 막 있었잖아요. 정말 할 게 없고 TV도 재밌는 게 안 하고 지금은 TV가 24시간 나오지만 그쵸. 그때는 정규 방송 외에는 또 다른 채널도 없었죠. 어느 시간 오전에 어느 시간까지 TV를 하면 맞아요. 오후 5시까지인가 TV를 안 했어요, 심지어. 뭐 맞나? 맞아요. 그래서 5시에 다시 한번 애국가 나오면서 다시 정규 방송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텀에 할 게 진짜 없을 때가 저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거 그냥 막 보는 거예요. 저는 왜인지 집에 건강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그 책도 있었죠.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야해서 좀 좋았거든요. 그게 어떤 포인트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왜 그랬지? 왜 저희 집에 건강 다이제스트가 잔뜩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항상 수영복이나 되게 이렇게 그 다이제스트랑 아마 다른 다이제스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거 맞죠? 네. 그리고 그게 어딘가 공중 화장실에 가면 꽂혀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종로에 옛날에는 까치담배도 파는 그런 자판들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 네.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잡지 매체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책이 별로 안 컸어요, 제 작았어요. 기억에. 맞아요. 근데 여기에 진짜 뭐 호마다 약간 이슈가 다르지만 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뭐 좀 신뢰되는 얘기지만 오르가즘은 어떻게 느끼는가 막 그런 내용도 있었어. 근데 저는 어릴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엑스타시. 그래서 야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는 야한 내용을 이해를 전혀 못해서 그냥 저는 맞아요. 수영복 입고 나오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보면서 서양 사람들의 어떤 금발의 몸매 그런 걸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 다른 걸 되게 견뎌볼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저희가 또 국민학교 때는 워낙 AFKN이라는 그 엄청난 독보적인 매체, 그러니까 미군들을 위한 방송이지만 저희는 그런 거 몰랐고 갑자기 2번을 틀면 나왔죠. 테레비를 드드드드 돌리는데 11번, 9번, 7번 말고 2번을 그때 안테나를 잘 해야지 또 잘 나왔잖아요. 맞아요. 참. AFKN에서 저희가 항상 기다렸던 그 WWF. 그쵸. 그 만화도 있었고. 만화도. 근데 뭐. CI 교육대가 있었어요. 그쵸. 만화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쵸. 이해는 못하지만. 신났죠. 그 미국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 색감과 맞아요. 약간 그 뿌연 화질. 화질 굉장히 떨어졌죠. 저는 그때 그 WWF를 워낙 좋아해서 네. 그러니까 워리어 얼굴이 있잖아요. 네, 아, 저는 지금도 그리시는구나. 예, 이거를 제 얼굴에도 엄마 화장품으로 막 그렸었어요. 그 워리어의 이 모습은 대박. 이거 너무 멋있었잖아요, 이게. 멋있었죠. 그러니까 헐크는 저는 사실 네. 대머리라서 좀 싫었었어요. 어린 마음에 약간 너무 할아버지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워리어는 일단 젊은 느낌이고 얼굴에 멋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팔에 여기 운동화끈 맞아요. 한 5개 정도. 비주얼적으로 좀 화려했죠. 네, 막 이거 하고. 아무튼 지금 이 네. 점프했는데 아무튼 그 장래 희망을 인테리어로 그때 네. 써내셨던 거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본 매거진의 네. 영향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 세계에 있는 희한한 동물과 곤충들을 볼 수 있었던 백과사전보다 더 재밌었죠. 저는 뭐 그때는 못 봤던 것 같은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저는 그때 그래도 동물의 왕국은 조금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저 동물의 왕국, 네. 가족 오락관 이런 거는 그쵸. 가족 오락관은 그냥 그때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네. 그거밖에 볼 게 없어. 그때는 다른 거 볼 게 없었어. 맞아. 오직 그래서 선택이 아마 가족 오락관 이런 거 시청률 아마 100%였을 거라. 그리고 그때는 모든 프로그램을 웬만하면 가족과 다 같이 봤기 때문에 맞죠. 뭐 주말 드라마 손자변법도 그렇고 맞아요. 사랑이 뭐길래 한지붕 세 가족도 한지붕 세- 일요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네, 한지붕 세 모여서. 가지고 무조건 보는 거야. 순돌이 그렇죠.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모여도 아이들이 모여도 뒷판 정치 얘기 빼고는 다 같이 얘기를 했을 때 듣는 음악 얘기도 그렇고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게 되게 많았던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 중학교쯤 이제 되셨을 네. 때는 그때는 좀 패션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시기가 되지 않나요? 맞아요. 중학교 때로 가면서 그때 이제 뭔가 많이 나왔죠. 뭐 예를 들면 나이키 신발과 리복 샤크라든지 조던이 이제 네, 세상에 그런 이제 브랜드의 신발들이 아이들에게 설레임을 선사했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하는 건 닉슨, 스톰, 닉스, 스톰. 2513, 네. 유나이티드 워커즈, 유나이티드 워커스 미치코 좋았죠. 런던 뭐 이런 옷들이 네. 동네에 있는 형들과 좀 빠른 친구들을 통해서 접하면서 이런 뭔가가 나를 설레게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죠. 그때는 뭐 그런 걸 다 살 수 있었던 데 아니었으니까 못 사죠. 너무 네, 존재했다는 것만 알면서 그때 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대학생 형 누나들, 근데 고등학생 형 누나들이 봤던 잡지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세시? 그쵸. 그러니까 미용실에 가면 네, 그러네요. 미용실에 가면 여성 중앙이랑 여성 동화가 있었는데 그쵸. 저는 그게 살짝 이거 살짝 좀 감이 좀 안 맞는데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용실에 갔는데 뭐 앙앙이었나 아니면 뭐 세시였나 아무튼 뭔가 조금 더 맞아요. 신디 더 퍼키 신디 더 퍼킷 있었죠. 조금 더 뭔가 젊은 느낌의 네. 매거진이 미용실에 가면 있었다. 맞아요. 그런 매체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문방구에서 뭐 소년 챔프라든지 옆에 같이 이제 팔면서 저희는 만화책에 관심을 가졌지만 형 누나들이 사는 잡지를 보기 시작은 했던 거죠. 그렇게 중학교 때는 그런 운동도 좋아했지만 이제 서서히 그런 패션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때 저는 친척 형한테 옷을 다 물려받았었어요. 그때는 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잘라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나중에 미술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정도는 뭔가 윤곽을 잡아가셨나요? 아니면은 그게 제가 중학교 때 시절 잠깐 또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옷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걸어오면서 생각했던 딱 그 순간 포인트가 있는데 그냥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스스로 저 자신에게 나는 회사원인 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드는 의류 디자이너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어요. 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미대를 가야 하고 미술 관련된 전공을 해야 한다라는 걸 이제 막연하게만 알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뭔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어떤 꿈이라든지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꿈은 일단락 일단은 잠깐 접어두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이 저의 이제 첫 번째 목표였으나 되게 그걸 현실감을 빨리 깨달았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를 보고 생각이 나요. 제 성적표를 받고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서 막 제 방에 있던 책을 던졌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중학교 때
때 공부를 하고 큰 꿈을 안고 주소지까지 변경을 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특별한 고등학교였나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학구열이 뜨거운 학교로 이제 가게 돼서 이제 물론 너무 강압적인 교육 방침은 있었으나 그때 당시에는 이걸 따라서 목표를 이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수긍을 하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성적의 결과와 내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과연 이 길이 내 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그때 학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돼요.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는 수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노력을 해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왔고 하면 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의 어떤 그런 성취욕도 느꼈는데 제 고등학교 첫 시험에는 빨리 안 것 같아요. 이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걸 공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면서 다른 내가 잘하는 걸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서서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했던 미술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미대생의 꿈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뒤늦은 미대 입시를 준비해서 고2 때 정도 준비하는 거면 늦는 건가요? 그쵸. 그때 당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친구들도 좀 있었고 고2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3이라는 걸 1년 남겨놓고 이제 진로를 변경한 거다 보니 학교에서는 굉장히 싫어했었죠. 그리고 예체능 최대 입시생과 미대 입시생들을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학구열이 높은 고등학교 때문에요. 네, 매우. 그래서 그 본인들의 학교의 기준에서 이제 그 길과 다른 학생들을 굉장히 좀 폄하했었죠. 네, 그래 슬픈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가 노골적으로 학생에게 느껴질 만큼 뭔가 이렇게 뭔가 구분을 짓고 차별을 했었나요? 네,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저희 아래 세대부터는 이제 그랬던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고 저희 때까지만 해도 행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자행되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합리화됐었던 뭐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은 야자? 뭐 저녁 때 이제 남아가지고 공부를 시키면 예체능은 열애였던 것 같던 했었죠. 그런 차별이 아닌 뭔가 더 그쵸. 약간 좀 선생님들이 이제 폭력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들이 뭐 이거 되게 노골적으로 표현해도 되나요? 되죠.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야자 시간에 이제 저희는 학원으로 실기를 배우러 가야 되니까 나가는 그 돌계단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지금 생각나는 게 물리 선생님이 저희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쓰레기들 나간다고. 그래서 저희는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 자체가 왜 쓰레기라는 학생이라고 뭔가 돼야 될까라는 게 굉장히 속상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때 당시엔 선생님이고 뭐 높으신 분들이지만 너무나도 아이들한테 하는 말들, 행동들, 그리고 뒤로 했던 많은 그런 제스처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도 많았고 화풀이, 본인의 어떤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아이들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많이 자행됐다 보니까 반감이 컸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또 공부 때문에 공부에 반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후배들 얘기 들었을 때 그때 당시 서서히 PCS, CD폰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넘어가는 시대다 보니까 핸드폰 소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도 무조건 처음엔 막 제지했었잖아요. 제지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선생님들의 그런 만행들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조금씩 선생님들이 맞죠.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시기가 많이 뉴스에 나올 때였죠. 이게 사랑의 매냐 아니냐 하는, 그러니까 정말 저도 돌아가면 아니 어떻게 아이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완전 개쓰레기 인성의 선생들 있잖아. 그런 선생이 너무너무 많았어. 왜냐면 내 또래 주변 얘기, 친구들 옛날 얘기 같이 막 하다가 들어보면은 자기는 다시 찾아가면서 죽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막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를 학생한테 한다거나, 그리고 뭐 지가 성질 났다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조그만한 애인데 그 조그만한 애를 막 이렇게 때리고 발로 차고, 근데 그거를 맞고서도 엄마한테도 차마 말
못했던 시기. 말할 수 없었던 때였죠. 엄마는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러면 또 집에서 또 혼나니까 그때는 각 선생님마다 각자 무기가 있었잖아. 네, 우리가 손오공은 여의봉, 젖발개는 뭐 삼지창 막 이런 게 있던 것처럼 선생님마다 어떤 선생님은 당구 큐, 어떤 사람은 하키 스틱, 저희 학교에 하키부가 있어서 하키 스틱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셨던 그러니까 도구 중에 하나였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정말 터프한 시기였다라는 거는 참 이거는 기록에도 남겨놔야 돼. 그리고 그때 우리를 가르쳤던 그때 그 선생님도 사실은 돌아보면 막 40대 정도셨구나. 그쵸, 저희 40, 50대? 네, 뭐 많아봤자 50대, 뭐 정말 어르신 막 60대 할아버지 선생님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내 또래였던 것 같은데 자기 자식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애를 때렸나 몰라. 남녀 선생님 할 것 없이 굉장히 다 잘 때리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분들의 어떤 심정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때는 그런 시대였죠. 네. 그런 것조차도 네. 혹시 영감이 되었을까요? 네, 영감이 되었죠. 그쵸. 아무래도. 아마 이제 또 차후에 할 얘기지만 제 손에 요 1419라고 타투가 있어요. 네. 이게 14살이 중학교 1학년, 19살이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저의 그 창의적인 걸 다 빼앗긴 나이라서 그걸 잊고 싶지 않아서 제 손에 새겼죠. 제 오른손에. 그렇게 막 억눌리고 막 짓밟히고 했던 그런 경험도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반작용으로 맞아요. 또 어딘가에 또 발산이 돼. 그러면 고등학교 늦게 미대 공부를 해서 이제 나이가 이제 대학에 갈 시기가 되어서 원하던 데 가게 되었나요? 원하는 대학은 못 갔죠.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과연 제 자신에게 너 왜 최선이었냐 물어보면 최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과는 거리감도 너무 멀었고 생각해보면 공부라는 거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요령이라는 것도 생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융통성이라는 것도 생기면서 조금 더 이 공부라는 것 자체를 다각화해서 보면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여유라든지 내 마음의 준비라든지 그게 이제 이미 벽을 굉장히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미없고 이거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재미있는 걸 찾아야 된다라는 그 되게 강한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재수를 하게 되고 재수한 이후에 입학한 대학은 아무래도 저의 만족을 주지 못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 과정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오던 그 반감의 심리가 저한테는 다양한 언더 문화라든지 뭐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 속에서 더 습득하지 못했던 걸 그때부터 서치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습득하기 시작했고 하나씩 취향을 더 갖춰져 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해외 잡지나 뮤지션들의 앨범을 보면서 그들의 몸에 있는 타투를 또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타투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금기였고 뭐 9시 뉴스에 이제 범죄자들이 검거되면 이제 일부러 벗겨서 등을 보여서 이제 그들의 몸에 있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흉악범이라는 각인을 굉장히 좀 새겼고 그리고 그때 당시 어렸을 때 동네에 계신 분들 보면 꼭 뭔가 이렇게 일그러진 선들과 점들이 몸에 있었고 반드시 그런 분들은 좀 거칠고 좀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어떤 호기심의 대상으로 알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프랑스 유학을 가면서 어떻게 미술이라는 이 작업을 어떻게 재밌게 내 이야기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타투란 걸 주제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신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억압된 고등학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수많은 서칭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막 이렇게 소화하고 결국 나는 미술을 하고 싶어 해서 군대를 다녀오신 다음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이제 넝씨라는 데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 어렵게 이렇게 비자 해가지고 딱 도착했을 때 어학원도 등록을 하지만 학교도 동시에 출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어학원을 먼저 마치고 하고 이제 학교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해야지만 이제 대학을 입학할 수 있었죠. 아직 그러면은 프랑스에 당시에는 프랑스에 있는 학교에 학생 수준이죠. 학생이죠. 그러니까 어학원 학생으로서 도착을 해서 이제 그럼 어떤 학교를 내가
네, 이제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그쵸. 거군요. 그 넝시에는 또 보자르가 있었어요. 미대가. 그 학교 보자르라는 그 미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약간 좀 명문 아니요. 한국이랑 거기서도 굉장히 큰 차이점을 느꼈던 게 한국은 소위 말하는 좋은 명문대학이라는 타이틀이 딱 있잖아요. 홍대, 서울대 뭐 이런 거. 네. 프랑스에서는 그 학교의 타이틀보다는 어떤 교수님에게 내가 어떤 증명을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었어요. 어떤 선생님? 네, 그 교수님에게 마지막 졸업 작품을 통해서 내가 졸업할 수 있는 학생으로서 수료를 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까다로웠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과제전을 해서 졸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한 학생을 작가로서 이 학교에서 배출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그때 당시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이게 교육이고 이게 문화고 이게 작가로서 가는 발걸음이다라는 걸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끼게 됐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저보다 먼저 온 이제 유학생들이 입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는 곳을 따라가서 입시 현장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또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시험 보는 거가 네. 어떻게 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절이 달라요. 저희는 이제 추울 때이기 때문에 조속가들은 그 얼음 같은 흙을 만지고 그 추운 라디에이터가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 막 입김이 나오는 그 추운 그 실기실에서 막 흙을 붙여가면서 실기를 보는데 일단 봄이었어요. 날씨도 좋았고 근데 딱 다른 점을 느낀 건 입시라는 건 1년을 준비하거나 뭐 2년 준비해서 어쨌든 그날 내가 하는 것이 합격해야지만 이제 입학이라는 게 결정지어지는 게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결과물만 딱 보는 거죠. 결과물만 보고 이제 점수를 통해서 합격, 불합격인데 입시를 보러 오는 학생들에서부터 다른 걸 느꼈어요. 저희는 이제 입시를 한다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걸 가기 위해서는 아침에 긴장을 또 하잖아요. 긴장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잖아요. 그리고 나의 그 당락이 어떻게 뭔가 내 인생이 굉장히 좌지우지 된다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긴장감 속에서 입시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 봤던 프랑스 아이들은 신났더라고요. 그리고 가져오는 그런 포트폴리오들 그리고 자기의 그 입시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신난 거예요. 그럼 얘들 왜 신났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이 모든 포트폴리오라든지 자기의 이 작업이 그날 교수님들 앞에서 보여주는 게 자랑이고 신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흥분되고. 그쵸. 그게 그들에게 평가받아야 되고 그들의 평가에 의해서 합격이 아니라 나의 이걸 선보이는 날인 거죠. 물론 테스트도 있고 시험은 있어요. 그게 그 관문이 이들의 가지고 있는 이 신남을 누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나 다 똑같은 공통된 시험인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획일화된 아그리파 똑같이 그려야 돼. 45도 각도에서 빛을 읽어야 돼. 조속과에서 말하는 저 인물을 똑같이 만들어야 돼. 이 똑같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이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재수를 하고 입시를 해서 이 시험장에서 합격을 해야 되는 한국과 뭐가 나올지 모르는 시험의 주제에서 아이들이 기대하고 설레하는 걸로 통해서 합격 여부에 의해서 뭔가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입학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졸업이 더 어려운 거죠. 한국은 소위 말하는 입학은 어렵지만 졸업은 쉽잖아요.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인데 그게 20년 전에부터 프랑스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랬던 거죠. 원래 그랬던 거죠. 그걸 그때 가서 보고 나는 너무 시작 전부터 다른 곳에서 다른 불필요한 거를 주입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걸 느끼고 더 짜증나시겠다. 그 자리에서 입시를 안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어요. 어떤 입시를? 프랑스 대학을 가는 마음을 접어요. 네, 그 계기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머리를 리셋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내가 주입된 대로 또 이거가 발동될 거다. 얘네들처럼 처음부터 이게 몸에 배어져서 이거를 즐기지 못하면 내가 이 학교를 어부지리로 들어가서 졸업한들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자신한테는 너 그럴 수 없어였어요.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나는 작업할 주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내 작업을 여기서 시작하자 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하다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 나라에서는 더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걸 시작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도전이고 과제였죠.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도 안 들여져 있었고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모든 게 다 시도였는데 그걸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책상을 주워왔어요. 이제 주워오고 의자에 앉아서 막연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꺼내고 서울에서 갖고 온 A4용지 꺼내서 이제 볼펜을 꺼내서 그럼 내가 제일 신나게 그림을 그렸던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니 유치원 때인 거죠.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왜냐면 그때는 기준이 없었죠. 하고 싶은 걸 해서 특출난 아이들이 상을 받았던 때니까 강압이 없던 저희 그냥 즐거움이 오로지 종이에 표현됐던 뭐 유치원 때 그렸던 낙서, 초등학교 때 그렸던 뭐 사생대 했던 그림들을 회상하면서 그냥 끄적끄적 그리기 시작하면서 제 어떤 그림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그 선배들의 입시 현장을 가본 것 자체가 되게 커다란 전환점이네요. 단 하루에 있었던 일인가요? 아,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 가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넝시에 있는 그 보자라는 학교에 뭐 이렇게 청강도 해보고 그리고 거기를 이미 다니고 있는 이제 선배들이나 형 누나 한국 분들에게 많은 대화도 해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그때는 1분 2초가 모든 게 다 경험이었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재산처럼 저에게는 양분이었고 그리고 그때 그 넝시가 약간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일요일이 되면 문 여는 게 딱 2개예요. 네, 빵집하고 서점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빵집에서 갓 나온 바게트 먹고 서점에 가서 그냥 거기 있는 모든 책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유학생으로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요 코너에서 그냥 저기서 여기까지 다 보는 거예요. 저하고 장르에 관심 없는 것도 그거를 매주 일요일마다 반복했죠. 계속해서 정보를 찾아서 지역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면 거기서 마켓이 열리고 또 더 나가면 또 다른 마켓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혼자 자전거를 타고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모든 문화들을 좀 습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서 오토바이로 또 더 멀리 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그 넝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너무 신났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제가 어떻게 보냈냐면요. 아침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침밥 누가 하지 않는 것만 기가 막히게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투라는 것이 제 작업의 소재가 됐던 것도 이 6월에 이게 공개되잖아요. 맞죠. 지금 이 얘기가 된 거죠? 네네네. 네. 그럼 작가님과 같이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저도 너무 설레고